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 화재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을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방어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네, 이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을 피하며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102달러 정도에 그쳤다며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네, 이란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응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UAE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AE 공격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5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해협을 건너기 전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침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공해로 인식되어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전방위적인 통제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들이 대신에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대치동과 목동학원과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어린이날에 학원을 갔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닷새 연휴가 이어졌지만 학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서울 주요 학원가에선 5월 연휴를 겨냥해서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하루만 쉬어도 옆집 아이에게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하다. 9학년은 어린이날에 꼭 쉴 필요는 없다는 학부모의 말, 우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예전보다 덜 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2곳 중에 한 곳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에 운동에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빼앗아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은 적어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요받기 때문일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10대 환자가 4년 새 2.6배나 늘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20살 미만 ADHD 환자 수는 2020년 5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재작년엔 약 15만 명으로 2.5배 늘었고요. 9살 이하 환자도 같은 기간 2.5배 급증했습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 사회 분위기가 아동 청소년 ADHD 환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돕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서 오남용 문제도 있습니다. 어릴 때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의력과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WHO는 아동 청소년에게 하루에 1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운동과 놀이 등 신체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방식을 해외 빅테크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삼전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 공유형 성과급제입니다. 그런데 빅테크의 사례를 보니까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서 성과급을 주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TSMC는 영업이익의 10.6%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외 해외 빅테크들은 양도 제한부 주식 형태로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회사가 현금 대신에 양도 시점을 제한해서 주식을 지급하는 건데요. 메타와 알파벳,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의 비중은 기업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삼전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죠. 일방 통보식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끝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끊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주류 출고량도 주세 수입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대 하루 주류 섭취량도 2023년 95.5g에서 2024년에 64.8g으로 1년 새 30% 넘게 확 줄었습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술 소비 자체가 적어졌죠. 부어라 마셔라 대신에 취향에 맞는 술을 가볍게 즐기는 문화로도 바뀌는 중입니다. 소버라이프, 즉 취하지 않는 삶이란 새 문화까지 겹쳤습니다. 술 약속 대신에 러닝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등 청년층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호프집과 술집도 많아졌습니다. 바뀐 소비 트렌드가 요식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5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화물선 폭발과 화재 역시 큰 변수가 됐는데요. 오늘은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미 국무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이 속보를 접했을 때는 지금 벌어진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림을 이제 그려서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우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한 것이 핵심 내용이 일단 장대한 분노 작전 2월 28일 날 시작한 것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터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 작전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2,000척을 보면 한 87개국 선원들 2만 3천 명이 여기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들이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물도 식량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2달 동안 지속된 이 과정 속에서 선원들 한 10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빨리 좀 이렇게 구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 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란이 이 해적질을 하도록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선언 10명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네요. 2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총 전체 인원이 한 10명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방 작전을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작전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는가라고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왔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프로젝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했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자신이 얘기하는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는 작전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 그 차원에서 10명 얘기가 나왔다.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작전을 국회에 승인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예, 그래서 예. 꼭 이제 6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4월 7일부터는 휴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한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남아 있다. 그것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5번이나 이런 전쟁 중재에 대한 결의안이 다 부결된 거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네네. 우리에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게 피격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예. 있죠. 우리 나무호가 이렇게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거든요. 예. 불이 나서 그걸 4시간 만에 이제 화재를 진압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내부의 기관실에서 일어난 불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 이제 무슨 그 이런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제 그 사고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화재가 일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하여금 빨리 이 작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국이 피격받았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그 이레나 국영통신이죠. 거기서 네네.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와서 조사를 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이렇게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란 국영 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100% 인정할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어떤 그 이렇게 합동수사단 합동 그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이제 여기 소방청도 들어가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적어도 한 예. 일주일은 넘게 걸릴 테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그렇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외신들이 잘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90% 이상은 과장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이런 데에 보면은 이란 전쟁에 우리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기류가 강한데요. 일단 간밤에 영향을 미친 소식을 하나 보자면은 휴전은 유지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파국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이제 휴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이제 국무부 장관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거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났다는 것을 의회 통보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전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동맹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한테 더 중요하지 미국한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게 하는 게 아니냐.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건 뭐 대통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딴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휴전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국제 유가 폭등을 했던 것들이 약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국방장관이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껴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7월 인더분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장 대비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호실적,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85%가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강하네요. 이런 국제유가 하락, 기업의 호실적이 겹쳐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다 0.73%에서 1.03%까지 각각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알루미늄, 구리, 주석 같은 비철 금속 가격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 올해 4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구리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미국의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고 우리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연관 산업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는 별명이 닥터 코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가고 경기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의 개인 자산 비중 가운데 채권이 60%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이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채 금리가 3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동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30년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뭐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파멸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이 되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채권보다 위험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가상 자산 이런 데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년물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그 지표 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지표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도 이제 뭔가 유동성 위기. 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오를 때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섰다는 걸 보면은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인데요.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국의 국고채 금리하고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의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를 지표 금리로 그것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금융채 금리 역시 상승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주담대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고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도 상승을 해서 소비와 투자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 단기 국채 금리 상승하듯이 한국은행 역시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가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적인 기조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고심이 되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란에 보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새 해상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어떤 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죠. 점점 이것을 제도화 시켜 나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국회에서 이 법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시키고 그 이제 세부 사항을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훈령 정도 되겠죠. 이제 법령에서 더 훈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더 구체화시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각을 더 세우는 그런 법안을 계속해서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란도 강경하게 아직은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 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 방공망을 가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건? 어느 쪽으로 공격을 했냐면은 푸자이라 항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주바일에서 호르무즈 쪽에 있는 그쪽에서 생산한 것을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상을 통해 가지고 수송관을 통해 가지고 홍해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얀부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랍에미리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부다비 쪽에서 이렇게 석유가 생산되면 그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지만 거기도 한 400km 이렇게 쪽 밑으로 내려오면 오만항이 있거든요. 그 오만만 쪽으로 이제 있는 곳이 바로 푸자이라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우회로를 타격했다. 그렇죠. 우회로를 타격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13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발, 총 19발에 대해서 우리가 요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일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기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영상이 나와서 이렇게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란 말은 이 차원에서 보면은 적어도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을 받았는데 사실상 2월 28일부터 4월 7일 휴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격받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받은 것이 전체 중동 국가의 50%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도 특별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만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양쪽 말에 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정보 파악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동이 된 상태인데 이게 가동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더 강도가 높아진 대치 국면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전에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무력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갇혀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 사용해서 인질 구출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조선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승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란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조해서 무슨 뭐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그래도 역봉쇄를 하고 있는 내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승부수를 통해서 사실상 미국 선적 두 척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선들 몇 척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작전이 아니고 프로젝트가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배들입니다. 그 이제 상선들이 아니 이게 이제 계속 화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무섭죠. 내가 지금 빠져나가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지금 나무호 말고 거기에 있는 일부 벨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전부 다 카타르 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그러겠느냐? 다른 나라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만일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에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이 사실상 그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전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승부수 출구 전략 잘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4.48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는 게 곡물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이란 전쟁이 난 거랑 곡물 가격이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LNG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유랑 연관이 되네요.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LNG 생산이 차질을 빚으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던 비료의 핵심 원료들도 이제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비료의 3분의 1, 전 세계 비료의 3분의 1, 원료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됐었는데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뭐 올해만 4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이것이 당연히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라든지 소맥, 옥수수, 대두박이 다 연초 대비 최소 8%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많이 상승하는 거 소맥 같은 경우는 무려 24.28%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쌀 가격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 옥수수랑 대두박 같은 경우는 동물 사료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동물들의 사료비, 가축들 사료비가 상승을 해서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역시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IMF에서는 올해 식품 가격이 3에서 6%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곡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체 물가가 다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미국 내 경제 지표는 아직 탄탄하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IMF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여러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옵니까? 예, 지금 IMF의 총재가 발언한 거에 따르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IMF에서 전망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3.1%에서 2.5%로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5.4%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는 0.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것이 중동에서 생산하는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일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상쇄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전망한 1.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워낙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가니까 반도체 기업이 호조를 보일수록 코스피 자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이 원유를 사용하는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상승을 해가지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 다른 제조업에 있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한국 경제 자체는 이제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려가 커지는데 이 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조금 화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아라그치 이란의 외무장관, 오늘 중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제 한 20일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왕이 외무장관하고 전화 통했어요. 그래서 20일 만에 이제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중국과 이란 사이의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두 국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끈끈하죠. 특히 이제 이란의 석유 수출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수입해 가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수입해 가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은 중국 전체로 보면은 이제 100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다면은 그중에 1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었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하나는 이란의 주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란의 권익 이것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네. 이중적 태도잖아요. 예. 쭉 이런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원유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원유가 예. 나오려고 하면은 제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국민만큼이나 중국의 인민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아마 이게 좀 개방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역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세계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를 보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전에 이란을 먼저 초청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만나는 것 자체로 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이번에도 다시 연기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올해 내로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로 만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단 거예요. 말은 섞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는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만 해도 그 자체는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논의해야 될 게 이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예. 한반도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 아울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뭐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낼 거고 일부는 이제 의미 없는 성과가 뭐 있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이번에 아라그치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간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 보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가 방관자가 아니다. 네 스스로가 당사자고. 개입해라. 그러니까 네가 예.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성과를 낸다면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좀 위에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 교수님께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쪽으로는 불안감도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서 그것을 판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 값에 주식을 구매해서 도로 되갚는 이런 투자 기법인데 통상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해서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이유는 코스피가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7,000선을 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느 지표로 나타나냐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코스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한숨을 돌리고 갈 타이밍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끝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실장님께 이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막상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해산 수송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네. 그 중요도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국내법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국내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어느 특정 하나의 변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것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파병을 하거나 이런 나라는 없죠? 없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어제 참 따뜻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따뜻하다고요? 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 3도 정도 높아서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출근길에 안개를 주의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평소보다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3도, 대전 7.7도, 부산 13.5도로 예년보단 낮지만 어제보다는 2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안동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5월 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